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는데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야권 대선 주자들도 줄줄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대선 전국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사의 표명 발표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투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의 표명을 했고 청와대 즉각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정의 제일 이슈가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은 영끌 비투라고 해서 지금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인데 금융채무가 55억 원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산 신고에서 36억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 투기 논란이지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고 그리고 재산 신고에서도 일정 부분 누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논란보다도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가치가 진보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투기라고 하면 정말 이제 부패와 관련된 그리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대선 국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발 부동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야권 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청와대의 어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난번 최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예. 청와대가 검찰처럼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뒷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걸러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김기표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인사청문회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데 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번에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 다시 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그 강제적인 조치로서 수사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청와대에 일하는 분으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만 듣고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항목들 보면 본인이 대답한 항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럼 그걸 이제 믿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사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할 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의 말에 전폭적으로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지금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로 시스템의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인사 과정에서 질의응답으로 그칠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도 그렇고 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청와대발 부동산 악재가 부동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5번째 아닙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 예.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이번에 김기표 이제 전직이죠. 전 반부패 비서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선의 악재인 것은 분명하고 특히 집권 여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거대 여당이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20몇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어떤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인사검증에서 좀 걸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들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인사검증을 2, 3개월 정도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세무당국 이런 감사원까지 동원을 해서 일사천리로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그리고 공직자 점검법 같은 것들을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선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어떤 국정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면 민주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더 큰 국민적 민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것이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에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입법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집권 하반기 이제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것을 주도하기보다도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거대 여당으로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법안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입니다. 지금 5명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제 이런 본인들이 버틴다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명할 기회 자체도 아예 없이 그냥 지금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권익위에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서 이렇게 탈당을 하라고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예. 문제는 그것이 비춰질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고육지책으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걸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또 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된 문제, LH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끌게 되면요. 대선 가도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겨우 다 제출해서 가족들 동의서까지 제출해서 이제 내일 아마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힐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사 결과 나왔을 때 만약 버티게 하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탈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 근데 국민들 관점에서 이걸 계속 버틴다고 하면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비판하려면 민주당이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억울함은 개인적 억울함이지만 정말 당이 또는 대선에서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의 좀 그 억울함과 그런 안타까움을 좀 조금 더 선당후사의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당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또 야당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가 내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쪽의 어떤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선을 향해 혹은 또 부동산 민심을 향한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같이 뭐 예단을 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를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는 다 제출을 해서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이 위배됐던 것들이 해소가 돼서 다시 이제 28일 날 권익위에서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는데 민주당이 12명을 이제 출당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5명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당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국민의힘이 몇 명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현희 위원장이라든가 안성욱 부위원장이 뭐 대선 캠프에서 있었고 재선 의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까지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부적절한 면들이 나와서 그것이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을 때 민주당이 12명이 명단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준석 체제가 이런 명단에 나왔을 때 이것을 출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똑같은 반리나 지금은 개혁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대선 전초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특히 이제 부동층으로부터의 어떤 선택을 받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단이 나온다면 바로 탈당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출당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아주 작은 변수까지도 큰 파장으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또 대선 관련 움직임을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연기를 둘러싼 논란을 또 매듭 짓고 이번 주부터 예비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화면 보고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 충분히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경선 연기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 흥행이란 어떤 유혹을 거부하고 원칙을 택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흥행이라는 요소도 경선을 연기한다고 흥행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도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해서 흥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전혀 그것과 연관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변을 뽑는다고 또 이렇게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관심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코로나 사태 때문에 흥행이 안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흥행이 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흥행을 이유로 연기하자고 했던 분들도 사실은 이제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이제는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여러 번 국민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고 회초리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약속과 원칙을 어긋나고 또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경선을 원래 원칙대로 또 당헌 당규대로 하기로 한 건 참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흥행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방식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또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이제 지도부나 아니면 캠프들이 함께 협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할지
어떤 새로운 방식의 경선의 룰들을 만들지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도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흥행은 결국 이제는 민주당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 앞에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1차적으로 보였으니 이제 흥행을 위해서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경선 방식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이제 주자들의 어떤 또 다른 갈등 국면으로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과거에 그 결선 투표 그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 결선 투표할 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뭐 이렇게 해서 뒤집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역사를 보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주자들이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낙연 대표가 한동안 1위를 수성하다가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다음에 다시 수위로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선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친문 세력들이 서로 지금 친문 세력이 나중에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나중에 역전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구도가 지금 뭐 이낙연 의원이라든가 정세균 지금 후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저는 예를 들어서 본선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봐서 나머지 후보가 다 합쳐서 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제1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이 원칙대로 후보를 뽑아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할 시간을 민주당이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 동안은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검증을 받고 공격을 받지 않겠냐. 근데 역대 대선을 보면은 먼저 선출한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으면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지지도가 결국은 중도층에서 정책적인 아젠다를 계속 던지면 이런 것들이 지지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경선을 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물론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경선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상황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단 내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 경선 레이스가 들어갈 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민주당 내의 어떤 대권 주자들 가운데 빅3 그리고 그 외의 주자들이 일부 또 당락을 가를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번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할 때는 예. 당원 50% 일반 50%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지도나 인지도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당원의 퍼센티지가 50%고 일반인들이 50%가 하기 때문에 예. 중도층의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지지도거든요. 결국은 예. 인지도와 지지도가 일반인들의 지지나 아니면 이걸 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분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6명을 이제 추리거든요. 9명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의사를 밝힌 분들이 9명이니까 9명 중에 3명이 탈락하고 6명이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아마 예비 경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쓸 거냐 각 이제 캠프에서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뭐 그 1위를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텐데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박용진 의원하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1강 2중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뛰어 올라오면서 이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예비 경선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 본 경선에도 그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람이라는 걸 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 과연 정세균 전 총리를 넘어서서 1강 뭐 4중, 5중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지도와 후발 주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한 3가지 포인트로 지금 관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꾸준히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꾸준히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여론적 지표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컷오프에서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수 지지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2분 계시지 않습니까? 3강 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예.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그 캠프에 소속된 이런 상황에서 이 3분이 기본적으로 저는 결선에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슈의 중심 인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슈의 중심 인물이면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되는 추미애 장관이 친문 어떤 그 여러 가지 극렬한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상당히 지지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장 어리다 하는 박용진 의원이 그다음에 올라올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컷오프되는 어떤 그 우리 대략적인 그런 구는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젊은 세대의 어떤 또 기량도 뽐낼 수 있는 어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당에서는 36세의 젊은 대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컷오프에는 박용진 의원을 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뭐 슈퍼위크다, 뭐 골든위크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레 대권 도전을 또 선언을 합니다. 과연 이 대권 도전 선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슈라고 하면 공정과 정의겠죠. 그게 이제 어찌 됐던 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그 분석의 내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전 검찰총장을 하면서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현 정부의 비리를 파헤쳤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했던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핍박받고 탄압받았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나 중도의 일부 분들이 윤 전 총장을 저는 지지한다고 보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 내용은 공정과 정의를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윤봉길 의사의 기존관에서 이제 그걸 하잖아요. 선언을. 그건 예. 이제 애국 정신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이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다. 이걸 아마 어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정 그리고 애국 정신이라고 하는 3가지 메시지를 아마 담아서 본인이 출마 선언의 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현 정부의 실정 그리고 현 정부가 현 정권이 또 여당이 본인을 탄압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으로 나왔고 현 정부를 바꿔야만 결국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달할 거다. 그래서 결국 종정과 정의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출마의 변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윤 전 총장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게 확인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권 도전만큼은 모두가 예상한 시나리오겠지만 대권 도전 이후에 대권을 향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뭐 버스를 탈 것이냐, 택시를 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향후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 있다 나중에 입당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3지대냐 아니면 국민의 입당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엑스파일이 모든 걸 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정치의 목적인 통합과 미래의 방향성,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정과 정의, 뭐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치의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이슈가 된 것은 엑스파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엑스파일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3지대에서 머물다가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그리고 안철수 이런 분들이 지금 제3지대에 현재까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인가? 일단은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선 국면할 때, 대선 경선을 할 때 보면은 외부적인 예를 들어 상대당 후보와 싸울 때보다도 내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잔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지금 당 내에서는 이미 입당이 완료된 홍준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검찰로 30년 동안 검찰 직무를 수행한 이런 분이 당에 들어가서 당에서 난타전을 벌일 때 이것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3지대에서 있다가 최소화하고 당내에서 매를 맞는 것보다도 제3지대에 있으면 벗어나서 물론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엑스파일 같은 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적 공방만 할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3지대에 머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윤상현 의원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서로 거중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선언을 하더라도 바로 국민의 입당보다는 오히려 제3지대에 남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3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대선 국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추석 전까지 가서 야권 단일 후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부분이 윤석열 예. 총장이라고 봅니다. 엑스파일 같은 어떤 다른 이슈들을 덮는 논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그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당에 입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저는 이제 불식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이 묻는 것은 결국 국민이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검증을 한 이후에. 모두 검증은 어차피 하는데 당내 검증보다도 장외 검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정치를 하면서 바람을 타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바람을 봤을 때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 과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엑스파일이 지금 뭐 논란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있을 겁니다. 원래 당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상대당 후보나 아니면 경쟁 대상이 되는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요.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엑스파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이번에 뭐 장성철 소장이 밝힌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여당도 만들고 야당도 만들고요.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 상대 후보를 해서 또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실체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은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검증을 안 받아봐서 예.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예. 다른 정치인들은 이미 정치 생활하면서 여러 번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지사만 해도요. 그거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예. 그리고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실제로 지금 본인의 장모와 아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분이 가족에 관련된 비리가 실제가 아닐까. 그리고 곧 이제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와요.
그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봐요. 엑스파일의 실체가 지금 현재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1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본인이 예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건 윤 전 총장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민들 볼 때는 야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엑스파일 논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또는 답변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져요. 처음에 대응할 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꿨잖아요, 말을.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의 실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일은 검증의 첫 번째 단계다. 이 검증을 잘 넘어가지 못하면 이 파일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엑스파일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리스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 대안론도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내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당장 정치를 선언할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기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에 대기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방금 얘기하셨던 윤 전 총장의 상황과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가고 엑스파일에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어떤 지지율 추락이 없고 만약에 국건이 계속 간다고 하면 최 지금 원장,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설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흔들리거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파일과 관련되거나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일정 부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지면 그때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나서 얘기도 해보겠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 윤 전 총장은 검증 과정에서 낙마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플랜 B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할 거다. 그래서 당장 내일 뭐 사임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당장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로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지금 뭐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집행 어떤 권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어서 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서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법을 그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방지법을 만드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출마라는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무 단임권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의를 하고 그다음 조만간 대선 출마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부적절하냐 아니냐. 그러나 우리 정당이 미국식 정당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미국이 조지 워싱턴 당과 공화민주당 한 당이었는데 조지 워싱턴 당이 없어지고 공화민주당이 두 당으로 분리돼서 이슈 중심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역주의라는 것이 호남과 TK라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슈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크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세력은 뭉쳐라. 아니면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은 뭉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직위 감사원장, 물론 감사원장을 이용해서 대선 행보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비판받고 그것은 유권자가 심판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직을 그만두고 다시 민간의 신분으로 와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전역을 하고 다시 대선 출마했고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이슈라든가 어떤 아젠다가 뜨면
그 아젠다를 맡을 시대 정신을 맡을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청와대발 악재부터 여야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